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짓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절대로 대한민국을, 이 땅의 주인된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을 자유하게 할 수 없는 노예의 계략인 것을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거짓은 물러나고 진리의 새벽이 밝아져 대한민국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진리로 밝히며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모두가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필진에 드리워진 박헌영의 그림자입니다. 걸출한 공산주의자였던 박헌영과 지금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헌영은 충청남도 예산 사람입니다.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특히 영어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의 희망은 1910년대 말, 1920년대 초, 한 10대 후반, 20대 초쯤에 참 큰 원대한 포부를 갖습니다. 그때만 해도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요, 미국 유학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영어 잘했던 박헌영이 내가 본토에 가서 제대로 배워오겠다. 친구들을 모읍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친구가 오케이, 미국 가는 여비는 내가 감당한다. 그 꿈 많은 조선 청년 몇 사람이요, 미국 유학 가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가는 여비를 대주기를 한 친구가 갑자기 맹장염에 걸리고 복막염까지 걸려버립니다. 지금 맹장염, 복막염, 통증은 심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근데 1910년대 말, 1920년대 초 식민지 조선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거 끙끙 앓고 그러느라고 이 친구가 그만 몸조리하느라 미국 갈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박헌영이 미국 가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좀 돈이 덜 드는데 없을까 생각해보니 그 당시 벌써 세계적인 도시였던 중국에 상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중국 상해로 건너가요. 이게 박헌영의 일생과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는 엄청난 순간이 됩니다. 왜? 중국 상해에는 훈련된 공산주의자들이 박헌영 같은 식민지 조선의 엘리트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련이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벌써 똘똘한 청년들 모스크바로 데려다가 열심히 공산주의 훈련시켰습니다. 의식화 교육, 사상 교육뿐만 아니라 조직을 만들고 테러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는 공산주의 혁명의 기술을 제대로 배운 공산주의자들이 이미 상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헌영이 상해 가기 전에 벌써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요, 그룹을 형성해서 그룹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이르크 추구파 공산주의자들, 고려파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가 웬만큼 숫자가 되니까 파벌 싸움을 하는 게 가능했겠죠? 그런 와중에 박헌영이 상해를 갔다가 20살 나이에 아주 뛰어난 공산주의자들에게 포섭됩니다. 20살 때 박헌영이 공산주의자가 돼요. 나중에 박헌영이 참 엄청난 우리 민족에게 재앙 같은 일을 저지른 다음에 그 친구가 한탄을 했어요. 그때 내가 맹장염 안 걸리고 복막염 안 걸려서 돈 대줬으면, 박헌영이 미국 유학 갔으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만약에 박헌영이 그때 미국 유학 갔으면요,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 같은 분 아닙니까? 미국 유학을 가갖고 기독교 문화를 봤어요. 기독교 문화의 절정기인 미국의 힘을 봤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멋진 건지를 봤습니다. 그 이승만이 미국식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그 위대한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조선인의 혼과 어를 가지고 동시에 서구 문명의 뿌리인 기독교에 접목해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아주 위대한 혁명을 이승만이 합니다. 그건 이승만이 젊어서 미국 가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박헌영처럼 총명하고 성실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자의 자질이 충분했던 청년이 미국에 갔으면, 거기서 기독교의 위대함에 눈을 떴으면, 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 참 우리 민족의 역사가 훨씬 밝아졌겠죠. 안타깝게도 박헌영은 기독교인들이 박을 대는 미국이 아니라 아주 조선 공산화를 위해서 훈련된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해로 갔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어디에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배우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정화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배우느냐가 젊은 시절의 체험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제대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배우면서 자라는 아이들, 그들이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왜곡된 교과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종북 좌파 이상한 물 먹은 선생님들, 그 밑에서 배우면은요 애들의 인생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상해에서 공산주의자가 돼서 돌아와요.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큰 신문사의 기자로 활약합니다. 그래서 박헌영과 여러 사회주의 계열의 기자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공산주의자가 아닌 기자들도 그 흉계를 모르고 같이 합세를 해갖고요, 1925년에 큰 행사를 벌입니다. 조선 기자대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신문 잡지가 한 20여 개 있었습니다. 이 원래 언론이랑 항상 비판적이잖아요. 조선 총독부는 언론에 대해서는 항상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 팔도의 기자들을 서울로 다 모으면서 근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겁니다. 죽어가는 조선을 붓으로 그려보자. 식민지 조선에 신음하던 사람들한테는 신금을 울리는 표어죠. 동시에 조선 총독부는 바짝 긴장했겠죠. 아니, 천황폐하의 은혜를 입어갖고 융성하는 조선이라 그래야지. 일본의 착취 때문에 죽어가는 조선. 야, 요놈들이 무슨 독립운동 하려는 거 아니야? 일본 사람들은 아주 거슬리는 표어입니다. 거듭나는 조선을 붓으로 체질하자. 이런 멋진 플랜카드를 내걸고 20여 개 조선 팔도의 신문 잡지 기자 대표자 639명이 서울 종로에 결집합니다. 그 3일 동안 대회를 진행해요. 그러니 일본 경찰의 눈과 귀가 조선 기자대회가 열리는 서울 종로에 아주 그냥 꽂혀 있습니다. 저기서 저놈들이 데모를 주동하는 거 아니야? 저기서 무슨 이상한 성명사 발표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종로에 경찰들이 물 셀 틈 없이 경비를 하면서 종로에 꽂혀갖고 곤두서 있을 때 박헌영이 슬쩍 종로에서 을지로가 별로 멀지 않죠? 1925년 4월 17일 서울 을지로 일가의 중국집 아서원에서 박헌영과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같이 회식을 해요. 누가 볼 때는 그냥 젊은 엘리트들이 모여갖고 밥 먹으면서 중국 요리 먹으면서 그냥 담소하는 것 같았는데, 그 아서원에서의 모임이 조선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 조선 공산당 창립대회입니다. 그 여러분, 박헌영이 얼마나 계략이 풍부한 인물인지 알겠죠? 서울 종로에 전국의 기자를 다 모아놔가지고 일본 경찰이 종로에 탁 그냥 꽂혀있는 판에 서울 한복판 종로 옆에 을지로에서 슬쩍 일본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조선 공산당을 결성한 겁니다. 거기서 박헌영이 청년 지도자가 돼갖고요, 제일 먼저 한 일, 요건 우리가 공산당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좌파 종북 세력이 지금 왜 이렇게 컸을까요? 그 사람들 사람을 키웠어요. 얼마나 사람 키운데 몰두했냐면 대한민국 교과서를 다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실에서 혁명 전사가 길러질 수 있도록. 좌파가 망쳐놓은 거지만 동시에 그거는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이 우파 애국 세력들을 가만히 보면 요즘은 애국 세력들도 좀 정신 차리고 청년들한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 돈은 많은데 사람을 길러내는 마인드는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참 자주 하게 돼요.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결성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식민지 조선의 똘똘한 청년 21명을 뽑아갖고요, 혁명의 수도 공산주의 본고장 소련 모스크바로 유학을 보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1920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공산혁명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모스크바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조선 청년들이 모스크바를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습니까? 만주를 지나서 시베리아 광활한 대지를 통과해서 모스크바까지 가면서 그 엄청난 소비에트 러시아 국토의 광대함에 아주 반해버리지 않겠어요? 그 21명 엘리트를 모스크바 유학 보내갖고 철두철미한 공산주의자로 길러낸 겁니다.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면서 강력한 조직으로 발전해요. 그러면서 특이한 점은 4월에 공산당 만들었는데 10월에 1925년 10월 25일 큰 기독교 행사가 열립니다. 제2회 전조선 주일학교 대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급성장할 때는 한때는 주일학교가 큰 역할을 했죠.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 모여서 노래도 가르쳐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해서 부모는 예수 안 믿었지만 아이들이 교회 바글바글하는 바람에 복음화가 촉진됐습니다. 그 제2회 주일학교 대회를 하는데 그때 맞춰서 이때부터 종북 공산주의자들은 뭐 이때부터나 러시아에서는 그 전부터 원래 뿌리부터 얘네들은 안티 기독교죠. 전조선 주일학교 대회에 딱 맞춰서 옆에서 뭐가 열렸냐면 반기독교 대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기독교에 반대하는 맞불 작전이죠. 이때 박헌영이 강사로 등장해가지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연설가로 활동을 하죠. 이렇게 박헌영이 조선 공산당의 세력을 점점 지하에서 불리고 있는데 공산당 창설 7개월 만에 엉뚱한 데서 폭탄이 터집니다. 신의주의 한 술집에서 젊은 사람들이 술 먹다가 시비가 걸려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도 술 먹다가 쌈질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두 패로 나와서 쌈질을 했는데 술 먹다가 어떻게 아래층 위층 뭐 서로 시끄럽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멱살 쥐고 술김에 한 대 때리고 이러면서 아주 싸움이 커졌어요. 그런데 한쪽 편에 일본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 시대니까 조선 청년들이 얼마나 울분이 있겠어요. 저 일본 경찰놈 때려잡자 이러고 조선 청년들이 합세해가지고 일본 경찰을 아주 늘씬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그때 주먹을 제일 많이 휘두른 게 김경서라는 신의주 청년인데요. 일본 놈을 딱 때려 뉘은 다음에 김경서가 만세를 부르는데 그 만세가 특이해요. 만세 부르면서 뭐라 하냐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공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때린 데 성공했고 넘어가지만 이 범죄에 대한 초기 예민한 경찰이 볼 때는요. 성공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 전에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발적으로 때렸다 이러면은 아이 시원하다 요놈 들겨 팼다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말해야죠. 성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 일본 놈 때려잡을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사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럴 때 성공했다고 말하죠. 김경서가 만세하면서 성공했다 이러니까 그때 두들겨 맞은 일본 경찰이랑 나중에 조사한 사람들이 성공했다? 요놈 봐라? 그럼 사전에 감히 대일본 제국 경찰을 때리려고 그랬어? 그 요놈이 불순분자네? 냄새를 맡은 거예요. 성공했다 하면서 만세를 딱 부르는 바람에 여러분 만세 부르면 이 옷소매가 내려가잖아요. 이 김경서의 팔이 드러났는데 그 팔에 빨간 완장을 차고 있었어요. 붉은 완장, 공산당이라는 표시죠. 흔히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자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플 무렵이니까요. 성공했다 그러고 만세를 부르는데 팔이 내려가는데 보니까 공산당을 상징하는 빨간 완장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수상한 사람 있으면 술 먹인 다음에 만세 한번 불러보라 그러세요. 빨간 완장을 찬 놈들과 식별하는 방법이야. 그 일본 경찰이 볼 때 야 조선 땅에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온 게 아니야? 빨간 완장 찬 놈이 성공했다 그랬단 말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박헌영이라는 아주 걸출한 공산주의 조직 이론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신의주에서 괜히 술 먹고 사고 치는 바람에 서울에서 활약하던 박헌영이가 잡혀 들어가게 돼요. 그 일본 경찰이 모진 고문을 가했더니 박헌영이 좀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그 재판을 받는데 소리를 지르고 몇 번씩 아는 사람 기억 못한다 그러고 그 일본 경찰이 저놈이 미친 척하는구나 더 세게 때렸어요.
박헌영이 정신이 더 이상해져갖고요.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는데 이 수갑을 벽에다가 막 쳐요. 그 막 발광을 해요. 온몸이 막 피멍이 들고 수갑 찬 손을 벽에다 쳤으니요. 이 살 가죽 껍질이 벗겨져서 아주 흉측한 몰골이 됩니다. 저놈이 미친 척 연기 잘하네. 일본 경찰이 더 세게 때렸더니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북한을 자유케 하라 강연하면서 요 얘기 많이 했죠? 박헌영 정기예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박헌영은 2달째가 되었을 때 대변을 손에 쥐어 벽에 바르고 고문을 자꾸 했더니 박헌영이 돌아가지고요. 대변을 본다면 깔고 앉아서 그거를 막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대다가 벽에 칠해요. 심지어 변을 먹기까지 했다.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그 결국 조선 총독부 일본 경찰이 이놈은 미쳤다. 정신병자다. 병보석으로 박헌영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만 박헌영은 정말 미쳤을까요? 미친 게 아니었어요. 그 일본 경찰이 왜 속아 넘었을까요? 처음에 대변 먹을 때는 안 속았는데 한 일주일쯤 대변을 먹으면 뭐 일주일 정도는 꾹 참고 연극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일본 경찰이 안 속았을 거예요. 박헌영이 자기 대변을 6개월이나 먹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 숫자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숫자 얼마 안 돼도 공산주의 혁명하려고 자기 대변을 6개월 먹는 인간. 이 인간을 1000명이 감당하겠습니까? 10,000명이 감당하겠습니까? 10만 명이 감당하겠어요? 자기 대변 6개월 먹어가면서 혁명하겠다는 사람 이거 감당하려면 한 100만 명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북 세력이라는 사람들이요. 이게 만만하게 봐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줌밖에 안 되는 종북 세력이 이 거대한 대한민국을 막 쥐고 흔드는 거죠. 이 박헌영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한 일주일 대변 먹을 때는 저놈 연극 얼마나 하나 보자. 그랬는데 6개월을 먹어버리니까요. 야, 저거 맨정신으로 어떻게 6개월 자기 변을 먹냐? 저놈은 진짜 미쳤다. 그 악랄한 간교한 일본 경찰도 진짜 미쳤다고 믿고 속아서 박헌영을 풀어준 거죠. 박헌영이 석방되자마자 국경을 건너 모스크바로 갑니다. 거기서 제대로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아주 국제적인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죠. 그리고 다시 상해로 와서 공산당 재건 활동을 하는데 일본 경찰한테 또 잡혀요. 그래서 국내로 압송이 돼가지고 또 7년 동안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대변 6개월 먹고 그 다음 또 감옥에서 7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고 결국 감옥에서 석방된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의 벽돌 공장에 가서 숨어 있게 되죠. 그리고 해방을 맞자마자 서울로 올라와서 남조선 노동당, 이 대한민국 남한 38선 이남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정당을 조직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파란을 일으키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대한민국 경제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위조 집회를 막 찍어가지고 시중에 뿌려요. 그 다음에 대구 폭동,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좌익들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뭐 그전에도 암살 한두 명씩은 했지만 대량으로 막 우익인사, 군인, 경찰을 마구마구 죽인 최초의 살상 사건이죠. 대구 폭동 이런 거 일으키고 총파업, 전국의 공장들 다 그냥 데모 일으키고 파업 일으키고 특히 철도 노동자들 중심으로 부산의 항만 노동자들 막 파업을 일으켜서 한국 경제를 혼란에 몰아넣습니다. 우익 인사들 닥치는 대로 테러하죠. 이 박헌영의 영향을 받은 제주도 남로당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극적인 4.3 사태를 일으키고 또 4.3 사태를 진압하러 출동할 예정이었던 여수 순천에 대한민국 국군 안에 있는 남로당 당원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하는 등 아주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아주 뭐 나쁜 사람이기지만 어쨌든 전설적인 공산주의 혁명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박헌영이 7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요양을 할 때 공산주의자들이 마련해준 아지트에서 지냅니다. 그때 박헌영 부인하고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어요.
그 아지트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여자가 정순년이라는 여자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박헌영은 만 39세, 정순년, 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본명입니다. 정순년은 만 18세. 사실상 원조교제입니다. 물론 만 18세는 성년이니까 21살 차이가 나는데 이 아지트에서 정순년이라는 이 처녀가 뭐 요리도 해주고 뭐 옷도 빨아주고 이렇게 박헌영을 좀 7년 감옥 갔다가 몸이 망가졌을 테니까 이렇게 요양하도록 도와줬겠죠. 이 정순년은 정태식이라고 역시 전설적인 남로당 공산주의 투사가 있어요. 그 정태식의 오촌 조카쯤 되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공산당 점용인사였던 그 집 처녀입니다. 그 18살 때 박헌영하고 눈이 맞아갖고 애를 베게 됩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40살, 정순년이 19살, 만 19살에 아이를 낳게 돼요. 이 정순년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혼식도 안 올리고, 아이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 딸이 그렇게 됐으니, 미혼모가 됐으니, 이거 아주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강제로 두 사람 헤어지게 만들어서 정순년을 그 지역의 목수랑 강제로 결혼시켜버립니다. 그 정순년이 박헌영사에서 낳은 아들은 정순년의 어머니가 그냥 데려다가 기르게 돼요. 그 아버지는 나중에 공산주의 운동하느라고 북한으로 가고, 어머니는 그냥 강제로 딴 남자한테 시집 가버리고, 그 아이가 외롭게 자라다가 결국은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헌영과 정순년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이 원경 스님, 요 스님이 됐어요. 자, 이 박헌영이 스님을 낳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 원경 스님이 원경, 이름도 비슷한 원순, 박원순이랑 같이 뉴데일리 신문 기사입니다. 현대사 뒤집는 좌파 사학자들의 아지트, 우리나라 역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좌파 역사학자들, 이 사람들의 아지트가 있는데 뭐냐? 역사문제연구소. 그 역사문제연구소를 누가 세웠냐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박헌영 아들과 손잡은 박원순. 방금 전에 나온 요 박헌영 아버지, 박헌영 아버지가 아니죠. 박헌영 아들 원경 스님하고 지금 서울시장 하는 박원순이라는 인간하고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역사문제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뭘 연구했겠어요? 누굴 연구했겠어요? 원경 스님이 당연히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연구했겠죠. 그래서 역사문제연구소의 대표 저작이 뭐냐? 이정 박헌영 일대기 책이, 아까 나온 그 사진 여기 있죠? 유명한 사진이죠? 이정 박헌영 전집, 박헌영에 대한 책을 한 10권 아주 전집으로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이정 박헌영 전집의 제1권, 1권이 저 일대기예요. 일대기가 1권, 그 다음에 2, 3, 4권이 박헌영의 저작, 박헌영이 쓴 글, 그 다음에 뭐 자료 이렇게 해갖고 9권인가 10권 되는 아주 꽤 잘 만든 역사 연구한 사람에게는 아주 귀중한 사료집입니다. 근데 이 이정 박헌영 전집을 펴내면서 이 전집 하나 만드는데 10년 넘게 걸려요. 1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료 모아서 연구하고 공부했던 학자들이 머릿말을 씁니다. 그 서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내용이 꽤 긴데 맨 마지막 부분에 원경은 10여 년 동안 진행된 작업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지원하였고, 이 자기 아버지 책 만드는데 스님이 된 아들이 뒤에서 돈을 대준 거야.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탱해 왔다. 원경 본인은 자료의 발굴과 보존을 필생의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역사문제연구소 설립을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해온 것도, 박헌영 아들이 왜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계속 여기 관여하고 헌신해 왔느냐? 뭐라고 말했냐면 실은 자료 작업. 무슨 자료 작업이죠? 박헌영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그래서 박헌영에 대한 멋진 책을 만드는 요 자료 작업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피력한 적도 있다. 박헌영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박헌영의 영웅적인 행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박헌영 전집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들었다. 원경의 얘기고요. 그 원경과 박원순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머릿말에 보면 이정 박헌영 전집을 펴내면서 전집 편집 작업 그 10여 년의 고투라는 머릿말에 이 전집 만드느라고 자료 수집하면서 도와준 학자들 이름이 쫙 나와요. 누가 이렇게 도와줬고 누가 이렇게 도와줬고 그러는데 거기 우리가 최근에 언론에 자주 등장한 이름이 나옵니다. 요 머릿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한홍구 선생은, 한홍구 이놈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한홍구 선생은 그때까지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세계와 조선이라는 해방 후 박헌영의 저작을 기꺼이 복사해 주었다. 학계도 모르던 이 박헌영 저작을 한홍구가 미국에서 딱 찾아갖고 복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머릿말에 한홍구 선생이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그 한홍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승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 같은 놈이다. 요따오 망언을 한 인간이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죠? 박정희가 죽어버렸으면, 남로당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이 고문당해갖고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구살생으로 살아났는데요. 그때 박정희가 죽었으면 우리 역사가 조금 바뀝니다. 우리 언니는, 박근혜 대통령은 태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였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면 뭐 박근혜 대통령 태어날 수도 없죠. 고문당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유경수 여사 만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났으니까요. 아, 그때 박정희를 보내버렸으면은 박근혜는 햇빛도 못 보는 건데,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아, 여러분,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치 이전의 인격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에요. 동방예의지국. 지금 참 그런 말 하기도 쑥스럽죠. 하도 예의를 너도 나도 다 안 지켜가지고. 어쨌든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엄연하게. 아, 대통령한테 그때 그 대통령 아버지가 확 죽어가지고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야, 이건 정말 이 사람의 정치적인 노선 이전에 인격과 수준이 의심스러운 이런 발언입니다. 그럼 이승만은 세월호 선장이고 박근혜는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러면 김일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김일성은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한 상태에서 혜성같이 나타나. 아니, 무슨 뭐 걸그룹이야? 무슨 연예인입니까? 혜성같이 나타나는 건 그 연예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 저 말은 맞아요. 많은 것을 성취했어요. 김일성이가 300만 군교 죽이고 나라 경제 다 파탄시키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기독교 탄압을 하고 진짜 나쁜 쪽으로 많은 걸 성취했으니까 뒷부분은 맞아요.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한 상태에서 나타나 정말 더 암울하게 만든 지도자죠. 김일성은 귀족 영웅이 아닌 자수성가형 민족 영웅. 참 별 실없는 소리를 다 해요. 혁명의 창건자이며 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이자 철저한 실용주의자. 이게 무슨 저 북한 공산당원이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가 이따오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박헌영의 아들 원경,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그 다음에 이렇게 김일성을 찬양한 한홍구, 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갖고 활동한 단체가 역사문제연구소. 요게 지금 국정화 문제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요 역사문제연구소 소속 학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보는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했어요.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박헌영 아들. 박근혜, 박정희는 저주하고 김일성을 찬양한 이 한홍구 같은 사람, 요런 무류들이 노는 역사문제연구소 출신들이 북한 교과서를 썼다. 그런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과서를 썼어요. 그러니 이걸 바로 잡아야죠. 이해가 되시죠? 박헌영과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가 어떻게 연결된지 이해가 되시죠? 박헌영 전집을 만든, 박헌영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그 아들 원경이 박원순과 함께 설립한 역사문제연구소 소속 멤버들이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과서를 썼으니 그 교과서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거는 당연하죠. 큼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썼으니까요. 자,
또 하나의 엽기적인 사건, 난민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민전이 뭐냐면은 남조선 민족 해방 전선 1970년대에 무장 봉기를 계획했던, 말하자면 우리의 이석기 씨의 먼 선배입니다. 원조 이석기에 해당하는 조직이 난민전이, 이석기의 아로에 해당되는 게 난민전. 이석기 비슷한 사람이 이하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하경에 대해서 박원순 씨가 또 한마디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은 개근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망치는 모든 일에 빠짐없이 참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함, 뭐 이래가지고 하여간 대한민국 망치는 일에는 다 끼어들어. 박원순 어록을 정리해보면 미국 신문인가 잡지인가 인터뷰하면서 한국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애 합법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불러도 그건 표현의 자유다. 미국의 인권단체에서 탈북자 돕겠다 그랬더니 탈북자 구출은 대한민국에서 극우 세력들이 주로 했다. 탈북자 구출하는 사람은 저 히틀러 같은 극우 세력. 그리고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는 거는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의 동성애 합법화 국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아주 이상한 소리만 골라서 한 그 박원순 시장이 이하경 씨에 대해서 뭐라 했냐. 나보다 훨씬 용기, 진실, 개혁성을 갖춘 분이다. 야, 이 박원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봐야 돼? 나쁘다고 봐야 돼? 이거를 참 헷갈리죠?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이하경 씨를 그렇게 높게 평가했어요. 그럼 이하경 씨가 뭐 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이제 이석기의 선배죠. 이석기보다 비슷한 일을 먼저 했어요. 1979년 3월 25일 혁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보금장이라는 보석상 강도 사건을 모의합니다. 그 보석상을 털자. 어떻게 터냐? 요 의논하는 가운데 사제 폭탄, 사제 총기, 흉기 같은 거를 모으자. 이런 계획을 했어요. 그 이석기가 뭐 평택의 유류창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장난감 총을 사서 어떻게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그 무기 만들고 폭탄 만드는 거 아로에서 논의했죠? 그 아로보다 훨씬 먼저 1979년에 벌써 사제 폭탄 만드는 논의만 했습니다.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만 한 게 아니고 땅벌 작전이라는 걸 수행해요. 이하경, 차성환, 박성률 등 난민정 구성원 8명이 공사나 혁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979년 4월 27일 서울 강남구 반포동 590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의 집을 습격해요. 홍길동전이나 로빈후스를 아주 열심히 읽은 애독자들이죠. 그 재벌 회장의 집을 습격했는데 경비원이 있잖아요. 25살 된 경비원 김영철 씨를 칼로 찔러서 중대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재벌 회장 집을 지키던 25살짜리 경비원. 이 경비원은요, 민중일까요? 기득권 세력일까요? 제 질문이 어려우세요? 경비원이 기득권 세력입니까? 이 경비원은요, 노동자일까요? 자본가일까요? 아니, 25살짜리 남의 집 경비수는 서민 청년 아닙니까? 이게 노동자고 민중입니다. 그런데 노동자 민중을 위해서 혁명한다는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왜 25살짜리 죄 없는 청년을 칼로 찔러갖고 중태에 빠뜨립니까? 아니, 그 가난한 청년 칼로 찌르는 게 노동자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민중을 위한 혁명입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입으로만 노동자 민중 떠들지요. 노동자 민중을 찌르고 죽이는 아주 입만 사른 놈들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난민전 사건이에요. 그 찌르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깜빵 갔다가 출소해갖고 28년 동안 YMCA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시민단체 민주화 투사로 뭐 코스프레를 해갖고 명성을 막 쌓아요. 이제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 세력이 이 이하경 씨를 지원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옛날에 그 경비원도 찌르고 공산주의 혁명했던 사람인데 개과천선했을까요? 국회의원 돼갖고? 뭐 그거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심리 상태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발언 이런 소리를 했어요. 2012년 1월 12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합동토론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안함 사태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에서 했다고 했지만 국제적으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이상한 것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 그나마 최근에 문재인 씨가 천안함은 북에서 도발한 거다라고 인정했죠. 지금 문재인 씨도 인정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하경 씨는 2012년 그때는 뭐 문재인 씨도 정확하게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다 말하기 전인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국회의원들도 옛날 버릇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살 만한 대목입니다. 이 난민전에서 이하경이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임준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임준열이 난민련 지도자였던 이재문의 지령을 받아서 북한의 김일성한테 보내는 충성 서신을 작성해요. 그래서 임준열이가 작성한 초안에다가 이재문이가 여러 회의를 거쳐서 아주 이것저것 내용을 붙여가지고요. 임준열이 초안을 작성했고 완성된 거는 10페이지에 해당하는 어버이 수령께 바치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 편지의 뭐 중요한 부분 제가 유인물로 여러분께 한번 그대로 제가 타이핑을 해갖고 나눠드렸습니다. 요 나눠드린 이유는 두 가지 목적에 첫째는 역사적인 관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소중히 여기는 역사적인 입장에서 이 문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을 볼 때는 의학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의학 중에서도 무슨 과가 필요할까요? 뭐 얘네들의 글을 읽는데 무슨 정형외과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죠? 안과는 필요하죠. 눈이 침침하면 잘 안 보이니까. 정신의학이 필요하죠. 과연 정신감정이 좀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경애하는 주석 김일성 동지, 오늘 우리는 한없이 자애로우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여기까지 보면은 야 정말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분단 30년이 가져온 5천만 결의 고통과 전 남조선 인민들의 절절한 염원과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여러 같은 신념을 담아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삼가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고한다는 건 누가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직원이 사장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쫄병이 상사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라는 건 뭐죠? 조직의 하부 멤버가 상부 지도자한테 보고하는 거. 그 어버이 수령한테 김일성한테 보고한다는 얘기 뭐예요? 이 난민전이 김일성의 쫄따구 조직이다. 그 얘기죠. 중간 생략하고 국제공산주의의 운동사에서 김일성 원수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와 이게 뭘 독창적입니까? 주체사상은 철진한 스탈린주의를 뺏긴 거죠. 근데 어쨌든 난민전 이 사람들은 김일성 원수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주체사상으로 사상, 기술, 문화 3대 혁명을 거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한은 5천만 조선민족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조국이요 아세아 동방의 사회주의의 강력한 전진기지이며 불록 불가담 나라 반제투쟁의 영향력 있는 지도국으로, 나도 읽다 보니까 자꾸 이게 북한 아나운서 비슷해지네요, 발음이. 이거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죠. 북한 아나운서가 왜 발음을 그렇게 하는지. 이딴 식으로 쓰면 발음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그 위강은 날이 갈수록 잔연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한복이 필요 없어요. 정신, 감정이 필요한. 자, 북한은 이렇게 어버이 수령의 지도하에 휘황찬란하게 발전한다. 그러나 남조선은 패망한 일본 제국주의의 자리를 빼앗아 미군이 상륙한 날로부터 일제, 미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일본 일제 강점기란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일제시대 그랬어요. 요즘은 어떻게 신문 필치면 일제 강점기 그럽니다. 사실은 그게 북한 역사학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북한 역사학계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제 강점기, 그 다음 뭘까요? 미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자가 남조선을 통치했고 그 다음 북조선은 어버이 수령에 해방시켰는데 남조선은 또다시 미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에서 여전히 식민지다. 그래서 그거를 신식민지라 그러죠. 남조선은 신식민지다. 그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강점기,
요 말이 북한 역사학자들이 쓴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남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지금은 보수 언론들도 그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일본 제국주의 자리를 빼앗아 미군이 상륙한 날부터 이게 종북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무슨 소리가 있냐면 일장이가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성조기가 올라갔다. 요딴 식으로 쓴 역사책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북한 뉘앙스를 은근히 풍기는 거지. 일본 제국주의 일장기가 내려간 다음에 미 제국주의의 성조기가 올라갔다. 요거를 미 제국주의라는 말을 안 썼지만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갔다. 요 따위로 어린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와 그들의 앞잡이에게는 지상천국으로 되었으나 모든 남조선 인민들에게 그네들의 착취와 억압에 신음하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생략하고 그 다음 문단에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인민의 힘으로 라는 김일성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어.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한 게 아닙니다. 김일성의 교시를 받든 공산화 운동입니다. 용약 결집된 남조선 민족 해방 애국전선 준비위원회에는 혁명가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소시민, 교수와 언론인, 문인, 군인, 여성 등 각계각층 대표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그냥 대표, 각계각층 빨갱이 대표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죠. 각계각층 반역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참 공산화 운동을 했다는 얘기네요. 항일 빨치산 투쟁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기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전사들은 불굴의 투지와 결의, 규율, 인민대중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으로 남조선에서 외래 제국주의자와 그들의 앞잡이를 쓸어버리고 남조선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고 강산을 뒤흔드는 만세의 함성과 함께 결론은 뭐야? 이런 거 다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 없어 인도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품 안으로 안기는. 이거 정말 정신의학적으로 감정해 봐야 됩니다. 지나친 의존성 뭐 이런 게 있죠.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지 왜 어버이 수령의 품 안에 안깁니까? 이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한 거죠. 근면, 자조, 협동, 자조. 내가 스스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좀 새마을 운동에 동원해야 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품 안으로 안기는 영광스러운 조국 통일에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만세도 길어. 뭔 남조선 민족 해방전선 승리 만세, 조국 통일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로 시작해서 마지막 조국 통일. 그 다음 뭐라고 썼냐면 1977년 11월 7일 어디라고요? 평양. 이름 이해가 돼. 평양에서 참 할 일 없어서 이런 쓸데없는 편지나 쓰고 있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 편지를 어디서 썼죠?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수령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품 안에 안기고 싶다는 정말 의존적인 정신감정이 필요한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중앙위원회 드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공산화 혁명 자금이 필요하다고 25살 죄 없는 청년 칼로 찌르고 돈 뺏었어요. 어버이 수령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충성 편지를 무려 10페이지나 썼어요. 이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건 공산화지 이게 어떻게 민주화입니까? 북한이 민주주의에 그게? 북한이 독재 전체주의 가장 무서운 끔찍한 억압체제죠.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 이하경 의원과 난민적 관계자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줄여서 민보상위를 통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공산화 운동한 사람을 민주화 투사다라고 코스프레 할 수 있도록 훈장을 달아준 좌파 정권의 죄악이죠. 노무현이 진짜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면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멋지게 나오는 것처럼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입니다 뭐 그딴 소리 하잖아요. 그 영화에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거는 송강호지 노무현이 아니에요. 송강호와 노무현을 헷갈리면 안 돼. 성씨도 달라 걔네들은. 에?
아, 진짜 노무현이 국민을 위한 사람, 대한민국을 위한 사람이었다면은 이런 공산화 혁명을 추진한 사람을 왜 민주화 투사라고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까? 그게 무슨 명예라고 그걸 회복해요? 대한민국 문제가 이겁니다. 종북 활동, 공산화 활동한 사람들 다 민주화 투사다. 이렇게 둔갑시켜 버리니 역사의 정의가 헷갈리는 거죠. 민족의 정기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 이학영 같은 사람 난민족 관계자 29명이나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자, 제가 임준열 씨가 초안을 잡아서 난민족에 쓴 편지를 쫙 읽어드렸는데 요 임준열 씨와 지금 한국사 교과서랑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요 임준열이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은 이 사람 편지 쓴 걸 봐갖고는 임일성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또 이름은 김일성한테 충성 편지를 써놓고 이름은 임헌영이라고 바꿔요. 여러분, 이름을 박헌영 이름하고 똑같이 바꿀 때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여러분 이름 지으면 여러분이 진짜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 이름을 붙일까요? 아니면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 이름을 붙일까요? 아, 내가 저주하는 사람 이름을 따라서 난 김일성이가 싫으니까 내 이름은 이일성이야. 이러진 않겠죠? 이름을 임헌영으로 바꿨다는 거는 내가 만나서 당신 이름 왜 이렇게 바꿨어? 사실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해 볼 때 이 사람이 뭔가 좀 임헌영 코스프레를 하겠다는 저의를 짐작할 수 있죠. 김일성한테 충성 편지 써놓고는 이름은 임헌영이라고 딱 바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단체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2대 걸작이 뭐냐? 첫 번째가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승만, 박정희를 아주 그냥 난도질을 했죠. 거짓말로 번복이 된 엉터리 다큐멘터리 동영상 만들었고, 두 번째가 요즘 서울시내 배포가 되어갖고 지금 문제가 되는 친일 인명사전 들어봤죠? 해방 당시에 친일파 반민특위에서 친일파 재판받은 사람이 668명입니다. 일제시대를 겪었던 우리 선조들이요, 이 사람 진짜 친일파 아닌가 조사해본다. 그게 668명입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실린 사람은 4,000명이 넘어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보다 어떻게 더 잘 알아? 그건 무슨 얘기죠? 마구잡이로 공산당과 싸웠던 반공투사들은 친일파라고 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무너뜨리려는 공산주의 혁명가 이름을 박헌영을 따라서 그대로 지은 임준열이의 작품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친일파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친일인명사정도 엉터리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한 가지 예만 들면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시일야 방성대곡 이날은 목놓아 크게 우노라 라는 명논서를 써가지고 민족적인 자각을 일으켰던 어느 의병대, 어느 무력, 어느 군인보다도 더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독립을 향한 그 투쟁심을 고취시켰던 위대한 문필가 장지연 선생, 그분이 친일파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친일파라고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얼굴마담 역할을 했던 여운형, 뭐 좋게 보면 사회주의자인데 사실 뭐 공산주의자라 그래도 그게 틀린 말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앞제비를 이용당하다가 결국 암살당했죠. 그 여운형 씨는 조선 총독부하고 거래도 하고 돈도 받고 뚜렷한 친일 행적이 있어요. 친일파란 증거가 없는 애국자 장지연 선생은 친일파라고 이름 올려놓고 조선 총독부한테 일본 총독한테 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저 일본 놈들이 전쟁하는데 조선 청년들 전쟁에 동원하려고 직접 앞장서게 됐던 여운형은 같은 공산주의 편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친일한 거는 다 빼버리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애국자들 이런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 뒤집어 씌워갖고 친일파로 매도하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싱가포르의 아버지 리콴유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전 세계 96개국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냈어요. 전 세계 존경받았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조문사절단을 보내갖고 내가 웃겨서 야, 참 북한 애들은 뭐라고 애도했나 봤더니 조선인민의 버시신 리콴유 수상의 뭐 애도를 서거를 애도합니다. 야, 리콴유가 또 조선인민의 벗이 됐어요, 북한. 근데 여러분 그 리콴유가요 박정희 대통령이랑
정책도 비슷하고 걸어온 삶의 궤적도 비슷해요. 리콴유가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스스로 입대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독립투사를 총으로 쏜 적도 없고요.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고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일본군 계급장 하나 달았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배운 기술과 실력, 특히 조직의 귀재였죠. 박정희는 세계에서 가장 조직이 강했던 일본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그 조직을 움직일 줄 아는 리더예요. 그 일본군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똑같이 리콴유도 일본군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한적한 말레이시아의 외딴 어촌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도시국가로 발전시켰어요. 일본군에서 배운 거 가지고 일본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발전시켰다. 이게 박정희와 리콴유의 공통점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죠? 리콴유 장례식 때 리콴유 이놈 친일파다. 리콴유가 친일파라는 성명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리콴유가 일본군 장교였다는 사실도 모르셨죠? 싱가포르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아무도 리콴유를 친일파라고 욕 안 합니다. 그럼 리콴유랑 비슷한 과정을 걸었던 박정희는 왜 이 나라에서는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이런 엉터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전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아주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입김을 받은 종북 세력들의 악랄한 사기극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배운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을 떠나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져요. 아무짝에도.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은 뭐죠? 박정희는 친일파. 그 기준 갖고 싱가포르에 딱 가갖고 야 리콴유 니네 수상 일본군 장교였지? 니네 수상 리콴유도 친일파야. 그랬다가 맞아 죽어요. 대한민국에서 배운 기준을 갖고 미국 이민 가갖고 야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원래 영국군 장교였잖아. 조지 워싱턴이 영국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럼 야 우리 대한민국 기준은 말이야 일본군 장교였기 때문에 박정희가 친일파거든. 그 조지 워싱턴은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친영파야 라고 아는 척했다가 미국에서 잘못하면 깜빵 갑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한국을 떠나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괴상망측한 그저 어버이 수령이나 박수칠 그런 이상한 역사 기준을 가지고 더 이상한 역사책을 만들어서 고등학생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자, 이 민족문제연구소 100년전쟁이라는 엉터리 다큐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괴물을 만든 요 민족문제연구소 소속 학자와 교사들이 지금 거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지필진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 제목이 지필진에 드리워진 박헌영의 그림자. 제목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뭐 종북 좌파인 것 같지만 배후에는 박헌영의 그림자, 박헌영의 유령이 드리워져 있어요. 박헌영의 아들이 세운 단체. 이름을 박헌영을 따라서 똑같이 헌영이라고 지은 사람이 만든 단체. 두 단체 소속 학자들이 대한민국 교과서를 썼다. 박헌영 아들이 만든 단체와 박헌영 이름을 똑같이 만든 단체 소속 학자들이 쓴 교과서를 대한민국 교실에서 가르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역사 교육에 있어서 비정상의 정상화, 대안은 국정화뿐입니다. 그래서 국정화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강의 결론을 지읍시다. 박헌영 얘기 조금 하다가 박헌영의 그림자가 지금 교과서에 어떻게 드러워졌는지 제가 쫙 얘기했어요. 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럼 박헌영이라는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박헌영도 스탈린주의자, 김일성도 스탈린주의자. 스탈린 말에는 꼼짝 못했어요. 근데 스탈린은 박헌영을 외면하고 김일성을 선택합니다. 김일성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되고 박헌영은 2인자가 되죠.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어요. 대변을 6개월 먹고 감옥에 7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공산화에 열정을 불태웠던 조선 최고의 혁명가가 32살짜리 소련군 앞제비 대위 김일성한테 밀려났어요. 그 굴욕을 참으면서
박헌영이 이제 권력을 향한 질주를 계속했는데 결국은 김일성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김일성이 무슨 혐의를 뒤집어 씌우냐면은 미제국주의의 간첩이다. 이게 정말 코미디보다 슬픈, 비극보다 슬픈 희극, 코미디입니다, 이게. 아니, 박헌영이 어떻게 미제국주의의 간첩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하고 그렇게 싸운 공산당 거물인데. 김일성도 참 머리가 이걸 좋다고 봐야 됩니까? 나쁘다고 봐야 됩니까? 박헌영이를 미제의 간첩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가족을 분리시킨 다음에 북한의 깊은 산속에다 2년 동안 가둬놨어요. 그리고 박헌영의 자술서를 씁니다. 자술서는 본인이 써야 되는 건데 그걸 김일성이가 명령 내려서 닦아갖고 여기다가 사인해라.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미제국주의의 간첩으로 공화국을 해치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다. 여기 사인하면 이제 자기 죄를 인정하니까 총살하는 거죠. 고문을 했는데 박헌영이가 또 고문에 대해서는 내구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2년 동안 김일성의 고문을 견뎌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또 견딘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두 악당의 정말 피 터지는 끔찍한 대결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김일성이 박헌영을 굴복시키냐면요. 박헌영을 빨개 벗긴 다음에 산악계 훈련시킨 군견 셰퍼드를 풀어놔요. 셰퍼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무지하게 큰 개. 큰 셰퍼드는 말만 하잖아요, 말. 그 무서운 세파트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들. 정확한 발음이 뭐죠? 이게 셰퍼드가 맞나요? 세파트.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그 큰 개 아시죠, 여러분? 세파트를 벌거벗은 박헌영 방에다가 풀어놔가지고 이 세파트를 훈련시켜서 막 배고프게 만들어서 물어뜯게 사납게 만든 다음에 집어넣으니까 개가 사람을 물어뜯는 거예요. 벌거벗은 박헌영을. 그래도 박헌영이 보통 사람이니까 며칠 견디다가 할 수 없이 소리 지릅니다. 당신들의 죄목을 인정하겠으니까 빨리 총살시켜라.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일본 제국주의보다 북한 공산주의가 더 지독하고 더 끔찍해요. 일본의 고문은 대변 6개월 먹으면서 견뎠던 박헌영이요. 세파트를 풀어나와갖고 물어뜯으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개한테 물어뜯겨 갖고 결국은 굴복합니다. 박헌영은 미제국주의의 간첩 혐의로 총살당해요. 이 박헌영과 박헌영이 만든 공산주의 정당 남노당에 대해서 쓴 실명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쓰신 분이 그 유명한 한국의 사마천이라고 불리는 이병주 선생입니다. 아주 이병주 선생의 책은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죠. 이분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유명합니다. 그 이병주 선생을 보고 글쓰기를 배웠다는 사람들, 그 작가들의 인터뷰를 쭉 보니까 재미있는 게요. 우파의 대표적인 작가 이문열 선생이 있죠. 이건 단군일에 소설을 제일 많이 아주 팔리게 만든 대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이문열 선생이 쓴 소설이 거의 한 2천만 권 가까이 팔렸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기록이죠. 그 이문열 선생이 아주 이병주 선생에게서 많이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좌파 비스름한 좌파 작가라 그래도 틀리진 않죠.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글은 잘 못 쓰는데 어쨌든 베스트셀러는 몇 권 있죠. 그 공지영 씨도 내가 이병주한테 뭐를 배운다. 좌파 우파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다 존경하고 배운다고 말하는 분이 이병주 선생이에요. 재밌는 건 이분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랑 술 친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을 때 혁명 일으키기 전에 맨날 박정희랑 같이 술 먹으면서 토론하고 이랬는데요. 이 양반이 약간 좀 사상이 중립화 통일 방안, 그 당시에는 무조건 북진 통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흡수 통일인데 이병주 선생이 중립화 통일 방안 이런 비슷한 얘기했다가 자기 친구 박정희한테 찍혀가지고 친구 박정희 정권에서 징역 10년형을 받고 깜빵에 갇혀요. 그래서 2년인가 좀 고생하시다가 감옥에서 나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근데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썼냐면은 아까운 인재가 세상을 떠났다. 자기를 감옥에 쳐넣었지만 박정희는 대단한 인재였다. 이렇게 인정했던 아주 특이하신 분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을 때 이분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절대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감옥에서 나가면 폼나게 살자. 그 결심하기 전에도 제가 볼 땐 폼나게 살았어요. 뭐가 폼나냐면 이 양반이 아주 경상남도 하동의 부잣집 아들이라
공부도 많이 하셨고 글도 잘 쓰고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글도 잘 쓰고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죠. 그죠? 열받기 싫이. 바람도 잘 폈어요. 바람도. 이 여자죠. 근데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진짜 화려하게 사셔가지고요. 외제 승용차, 그때만 해도 외국 승용차가 드문 시절에 최고급 외제차를 탁 날리는데 목에는 스카프를 휘날리면서 이 양주, 외국산 양주를 병째 마시면서 외국 스포츠카를 몰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예쁜 여자들을 꼬셨어요. 이러면서 아주 폼나게 사시다가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주 뛰어난 문장가고 뭐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그 뭐 야한 얘기도 너무 많이 쓰시고 그러셔가지고 조금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병주 선생의 고향 선배가 6.25 전쟁 당시 남노당 총책이었던 박갑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박갑동 씨를 취재를 해가지고 소설 형식으로 썼지만 실명을 그대로 썼어요. 실존인물 박헌영, 이승만, 뭐 박갑동, 정태식 뭐 다 나옵니다. 실명을 갖고 쓴 소설이라 소설 형식이지만 사실은 역사실록과 같은 느낌을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쓴 그 소설 남노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한 30여 년 전에 나왔는데 최근에 기파랑 출판사에서 3권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 3권을 합치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1000페이지 넘는 거 읽기가 쉽지 않겠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아카데미생들은 이제 곧 쉬운지 어려운지 체험하게 될 거예요. 다 읽어야 돼, 다. 이제 한 내년쯤 내가 읽힐 생각인데 이 남노당이라는 소설을 딱 읽으면 이 공산주의 남노당도 이렇게 됐구나. 이승만 박사가 이 무시무시한 대변을 6개월 먹어가면서 혁명하려고 그랬던 박헌영 일당을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하셨구나. 또 이승만 박사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투쟁하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친일파 경찰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해방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뭐 어느 논문, 어느 자료보다도 귀중한 그 소설입니다. 소설 형식이지만 뭐 역사 기록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이 1000페이지가 넘는 기나긴 대문장가의 걸작품 맨 마지막 문단 이렇게 끝나요. 이 소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역사상 정치 집단에 빈번한 부침이 있었지만 남노당처럼 허망한 건 다시 없을 것이다. 박헌영이 미국의 스파이였다고 김일성이 처단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남노당은 일종의 괴기한 만화에 불과하고, 자, 김일성이는 박헌영이 미제국주의 스파이라고 죽였습니다. 김일성 말이 맞다면 박헌영은 미국 스파이인데 미국을 위해서 스파이 짓을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에 대항해서 암살도 하고 파업도 하고 무장봉기도 일으키고 반란도 했습니다. 미 군정 치하에서 미국과 맞서서 암살하고 사람 죽이고 총파업을 일으킨 미국을 그토록 괴롭혔던 박헌영이가 사실은 미국의 앞잡이 스파이였다. 이거는 정말 괴상한 만화죠, 만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실이 아니죠. 남노당이 치른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다. 남노당의 역사 10년 동안의 결과는 대한민국에 국한해선 공산주의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증거 자료가 된다. 세상에 그처럼 허망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1000페이지가 넘는 걸작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세상에 그처럼 허망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6개월 대변 집어먹고 7년 감옥에 갇혀 있었고 파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 죽게 만들었어요. 오직 하나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다음에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처형당했어요. 스탈린 대원수의 명을 받들어 스탈린의 전략을 따라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죽게 만든 다음에 역시 스탈린의 앞잡이 김일성에 의해서 처형당했어요. 이게 허망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처형당했다. 이름 앞뒤가 맞죠? 공산주의 국가 세우려고 그러다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김일성 손에 김일성이 풀어놓은 개한테 물어뜯겨서 죽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허망한 일이 있습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허망한 남노당의 창시자 박헌영의 아들, 이름을 박헌영처럼 지은 자가
세운 단체에 속한 학자들이 쓴 역사책을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배운다면 이 또한 허망한 일이 아닙니까? 이 이병주 선생의 마지막 문장, 세상에 그처럼 허망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남로당 역사의 결론이 역사라는 건 반복됩니다. 대한민국 교실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병주 선생이 이 소설을 쓰면서 1987년 10월 28일 조선일보랑 인터뷰했습니다. 남로당은 한마디로 우리 역사의 그늘진 부분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인재를 모아, 박허정도 위대한 인재였고요. 그 남로당에 참가했던 사람들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일본과 맞서 싸웠으니까 독립투사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잘못된 빨간물이 들어가지고 그 뛰어난 인재를 모아 민족의 죄를 지은 허망한 단체였지요. 그 비극의 역사 속에 명멸해간 인재들은 아깝기 짝이 없으나 그들이 한 짓은 괘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읽어주었으면 해요. 1987년 그때 한국의 마르크스주의 주사파 운동권들이 막 들끓을 때입니다. 그때 벌써 종북 세력이 대학가를 장악했고, 그때 대학가를 장악한 종북 세력들이 지금 교수, 판사, 언론계, 국회의원, 뭐 청와대까지 들어가고 대한민국 전역을 장악해갖고 지금 그 당시 80년대 학생들이 지금 선생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게 붉은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읽었으면 한다. 그때 이병주 선생이 벌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신 거죠. 그래야 우리 민족의 슬픔도 알 수 있고 마르크시즘이 만능의 사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참 우리 민족의 뛰어난 인재들이 잘못된 이데올로기 빠져갖고 남로당에서 허망하게 참 인생 망쳤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돼요. 대학가에 가보면, 제가 강연하러 가보면 대놓고 말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라도 이 썩어 빠진 나라를 갈아엎어야 된다. 똘똘한 젊은이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정말 그 아까운 인재를 망치는 겁니다. 요즘 국정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 나뒀는데 거기 보니까 김포인가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이 이 부조리한 사회를 둘러엎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아, 애가 영어도 잘해요.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그렇게 영어도 잘하는 뛰어난 인재가 말이죠.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민중혁명. 무슨 얘기입니까? 공산화 혁명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공산화 혁명 1917년에 일어나고 지금 100년 지났습니다. 100년. 100년이 지나서 100개국이 공산화됐다가 그 나라가 다 망하고 지금 그저 뭐 북한, 뭐 반자본주의자 된 중국, 공산주의라 그러지만 지금 미국과 수교 맺은 쿠바 이런 몇 개 안 남기고 공산당이 일어났다가 다 망한 지도 벌써 한 30년 지났는데요. 근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 영어도 잘하는 아까운 인재 고등학교 여학생이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이라는 어려운 영어를 구사해 가면서 민중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운 일이에요. 아까운 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아까운 인재가 잘못된 역사교육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망가집니다. 교육이 잘못되면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몰라요. 싸워야 될 대상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체제랑 싸우게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애국적인 나라 사랑하는 운동들과 싸우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종북 세력, 북한 노동당 정권 집단,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존경하게 돼요. 지켜야 될 대상과 싸우고, 싸워야 될 대상을 존경하면, 이것도 참 정신 분열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교육은 역사교육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역사로 시작해서 의학으로 끝나요. 의학으로. 정신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이런 참 정신이 이상해져서 되겠습니까? 역사를 잘못 배우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혼이 잘못된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잘못되면 눈을 떠도 제대로 못 보죠. 눈 뜬 장님이 돼요.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현실을 읽지 못하는 현실 문맹이 됩니다. 이것저것 못된 지식, 잘못된 지식은 많이 배워서 똑똑한데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는 똑똑한 바보가 돼요. 눈을 떴는데 장님이고, 글자는 읽는데 현실을 모르는 현실 문맹자이고, 똑똑한데 바보가 됩니다. 왜곡된 역사 교육은 왜곡된 인생을 만들어요. 수많은 참 소중한 영혼들이 파괴가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바쳐야 될 다가오는 통일시대 주역이 될 정말 그 안타까운 인생들이 쓸모없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자라나는 세대들의 인권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역사 교육은 바로잡아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돼요. 그 행동을 하고 이렇게 유인물 다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유인물 복사해서 나눠 뿌리는 것도 좋고요. 제가 뭐 목사님들, 우리 간사님 통해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단체 동영상 올린 거를 보고 목사님들 몇 분이 전화를 하셨다는 거야. 이 교환을 좀 구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예배 시간에 그거 딱 틀어주고 교환 나눠준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감동을 받아서 한편으로는 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기가 싫으셔가지고 좀 그러시는 것 같다. 같은 목사로서 제가 그 속셈을 눈치채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자꾸 알려야 돼요. 자꾸 알려서 지금 좌파들이 쓸데없는 공세를 해서 원래 국정화를 추진하기 전에 여론이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6대 4였다는 거예요. 국정화 해야 된다가 6, 반대가 4. 근데 지금은 6대 4에서 5대 5에서 4대 6으로 뒤집혔어요. 설문조사에 보면, 물론 그 설문조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문조사에 보면은 국정화 반대 여론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 국정화 반대 여론이 더 많은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글도 쓰시고, 이런 교환 같은 것도 막 전달할 수 있는데 전달하시고, 동영상도 전달하시고, 여론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회복이고, 대한민국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찬란한 청춘들을 살리는 길이고, 아까운 인재를 남로당처럼 허망하게 버리지 않도록 그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 중요한 싸움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